오스만이라고 하는 투르크 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장장 600년이나 되는 오스만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곳을 침략하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몽골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곳에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었죠. 아바스라고 하는 이슬람 왕국이 이 바그다드의 수도를 하고 있다가 그 아바스 왕조의 일부 노예 병사로 셀주크인들이 지내고 있었죠.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레구가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바그다드를 파괴하죠. 그리고 서쪽으로 더 진격해 가다가 아이잘루트란 곳에서 이집트의 맘루크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맘루크병 2만 명과 같은 수의 몽골 튀르크계 부대가 이제 격돌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몽골군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이 서쪽으로 공격해 나갈 때 사실상 최초의 패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의 패배한 이유는 여긴 사막지대거든요. 몽골족들은 사막지대에서는 잘 싸우지 못해요. 전형적으로 초원에서 잘 싸우고 또 이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는 아무래도 이집트 맘루크군이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몽골군이 패함으로써 더 이상 몽골은 서방 원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훌레구군은 이쪽에서 일칸국을 성립하는 것으로 이제 패권을 차지하죠.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 지역이 일칸국의 영역이에요. 그곳의 수도는 오늘날 이란의 타브리즈였던 거고요. 1259년부터 1336년까지 일칸국이 있었는데, 자, 이 일칸국은 최상단의 지배층은 당연히 몽골인이었겠죠. 자, 그 밑에는 누가 있느냐? 아바스 왕조에서 용병으로 근무했던 튀르크인, 또 북방에서 이주해왔던 튀르크 유목민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쿠르드인, 또 소아시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 그리스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있은 아랍인이 있었고 맘루크 왕조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일칸국에서 투르크인이라는 사람들은 몽골군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피정몽리로 살아왔겠죠. 군인으로 봉직하는 사람들은 몽골군의 군의 일부가 돼서 거기서 함께 했고 유목민이나 아니면 농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정복민으로 이제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이 투르크인들이 몽골의 맨 서쪽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별도의 독립 세력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투르크인들을 룸 셀주크라고 불러요. 룸이 뭐냐면 로마란 뜻이에요. 과거 여기는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잖아요. 기원전 1세기경부터 한 1000년 이상은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화된 튀르크인, 기독교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자, 이곳에서 북방에 내려온 유목민들을 선조로 했던 이 튀르크인들이 독자적 세력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코니아 같은 데 수도로 한 여러 도시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족 형태로 모이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아나톨리아에서 등장한 이 투르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투르크인 또는 터키인은 몽골 고원에서 출발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들이 쓰는 언어로 보면 그렇다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이 아나톨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몽골 고원에 출발했던 그 사람들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몽골곤에서 사람들이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오긴 왔지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현지인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에 왔는 이 투르크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투르크인 지배층이 있었겠죠.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그 유목의 습성을 갖고 있었던 그 지배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화된 그리스인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나톨리아 동부에는 누가 있었냐면 쿠르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나톨리아 동부에는 쿠르돈이 있죠. 그러니까 투르크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이었던 그리스인, 투르크인,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혼혈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연결돼서 오늘날의 터키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트리크인은 지배층 트리크인과 토착 쿠르드인 또 토착 그리스인들이 결합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계속 섞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에 살더라도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 밀레트라는 거를 형성해서 자신의 종교를 보존을 했고, 아르메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루지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루지아 정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혈통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섞였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 지배층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거죠. 개종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군대에 갈 수 있잖아요. 군대 가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종해가지고 원래 그 기독교 그리스인이었는데 개종을 통해서 투르크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0년대 아나톨리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토만, 카라시드, 게르미아니드, 하미디스, 뭐 테케, 아이린스, 뭐 이렇게 다양한 튀르크 부족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 투르크라는 사람들은 원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통합된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 일종의 부족 형태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죠. 또한 아나톨리아 토착민은 투르크의 지배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여기 살던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아랍 쪽이든 여기 살던 사람들은 투르크 사람들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투르크인은 세금만 잘 내면 특별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정부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끼리끼리 지역별로 뭉쳐있게 마련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안 내고 군대 갈 수 있었다. 근데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면 지지야라고 하는 10%의 세금만 내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도 밀레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비잔틴 제국보다 세금이 훨씬 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인도세 10%만 내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꽤 예전에 비잔틴이 지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투르크인이 지배하는 아나톨리아를 훨씬 여기에 토착민은 더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오토만 이런 여러 다양한 부족 형태의 사람들을 가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건 투르크족의 이슬람 전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권력자, 여기에도 어떤 그 큰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봉건 제후의 맨 위에 봉건 왕이나 이런 공작처럼 센 사람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영지를 가지는 사람들을 투르크 사람들은 가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선조로 하는 가지였습니다. 베이도 부족장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한 그러니까 베이로 했던 이런 가지가 점차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룸셀주크라고 하는 큰 의미의 어떤 집단에서 분리돼가지고 아예 독자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오스만 가지는 이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점차적으로 세력권을 넓혀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하면서 세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하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끊임없이 이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주로 북쪽에서 내려온 투르크인들이 많았습니다. 북쪽이라 하면 이란이나 이란 북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죠. 자,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고 이 몽골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학자들, 또 탁발승들, 또 농민, 유목민들이 이 아나톨리아 과거의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지만 이곳이 비잔틴 제국이 물러나면서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이 반도의 서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가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땅을 제공해줘야 이 지도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서쪽이었던 겁니다.
자, 동쪽은 같은 튀르크인이에요. 그리고 싸움하는 방법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같고 하니까 차라리 서쪽에 있는 비잔틴제, 바로 이교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전쟁 수행 능력도 앞서 있고 자신들이 말한 도덕성, 이게 앞서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지하드라고 하는 그 성전을 펼치기도 좋고, 그래서 서쪽으로 점령해 나가는 게 이 오스만 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군대가 나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 전까지 이 투르크 군대는 유목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투르크인의 경기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은 경기병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과 염소, 말을 치던 이런 유목민들은 늘 싸움하는 게 생활의 일부죠. 그러다가 이 겨울에 초원에 눈이 내리고 하던 시절에 이때가 되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을 치고 겨울에만 전쟁을 하던 게 유목 경기병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칼싸움, 창싸움보다는 이렇게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하는 게 사실은 경기병의 특기죠. 특히 이들은 생활 속에서 싸우는 전사였다. 이 생활 속에 싸운다는 것은 생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유목이라고 하는 생업이 있고, 이들은 1년 동안 매일 싸우는 직업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크 입장에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을 친다고 전쟁을 안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이제 북쪽에 살던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원래 유목 전사들이 북쪽으로 돌아간 사람도 꽤 있었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군대는 전통적인 술탄에게 영지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 군역을 지는 정규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봉건 형태로 있었으니까 영지를 받아서 그 밑에 기사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또 파샤, 산자크 베이로 불리는 제후의 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막 있어서 연합해가지고 하나 군대가 되는데, 이것도 다 제후들이 각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스만이라고 하는 부대 입장에서 보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보병 군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니체리라는 이름의 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니체리라는 말은 신식 군대, 새로운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바로 기독교나 이전 기독교 노예들로 구성된 보병대다.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기독교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을 투르크인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병사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겠죠. 자, 그럴 때 10대 후반의 남자 아이들만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들을 직업 군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들은 보병이라는 거죠. 보병이 있어야 이곳에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그 군대를 조직했는데,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의 상징과 같은 예니체리였습니다. 이 예니체리는 처음에는 그래서 술탄의 근위대가 됐죠. 그러니까 술탄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근위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병 형태의 상비군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이 기독교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10대 아이들을 노예로 썼었는데요. 발칸반도를 점차 영위한 이후에는 아예 그곳에서 한 명씩 보내라, 아예 징집을 해요. 그래서 부대로 편성을 했고,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술탄의 직속 부하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이 예니체리 출신 인물들이 제국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때로는 이들 중에서 재상으로까지 승진한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그다음 징집병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내에서 예니체리 부대는 강력한 부대에 이름 높았기 때문에 대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봉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발칸의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들 한 명을 군대에 보내는 걸 노력을 많이 했죠. 자, 군대에 가면 약탈도 하고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잘하면 전투력이 있으면 승진도 하고 나중에 재상까지 되니까 당연히 보내겠죠.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기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 발칸반도나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제국에서는 아들을
예니체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승진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차 성장해가면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부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그 마르마라해 동쪽에 있는 꽤 큰 도시인데요. 여기 가면 토파네 궁전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이곳을 1326년에 오스만 베이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죠. 자, 그러다가 이 오스만 사람들은 트라키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차네칼레 해협을 건너면 트라키아, 말하자면 발칸반도로 점차 건너가면서부터 유럽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요. 오르한 1세의 아들 무라트 1세에 가면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도나우강 유역을 잇는 중요 거점 아드리아노폴리스를 점령합니다. 오늘날의 터키하고 불가리아의 근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과거에 이곳이 수도가 되기도 했었죠. 이곳을 제2의 수도로 삼아서 이쪽 발칸반도를 영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시를 했고요. 이곳에서부터 정식으로 예니체리 부대를 창설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아나톨리아 반도 어느 정도 평정을 했고, 자, 발칸반도에서의 세력 확장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1389년에 중세 세르비아 왕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코소보 전투라고 하죠. 자, 코소보 평야, 이곳은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있는 이 코소보라고 하는 땅이, 자, 북방의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와 발칸반 남쪽의 오스만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무라드와 그 아들 바예지드,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었던 야쿠브에 의해서 오스만 군대가 지휘되게 되고요. 이곳에서 당연히 오스만 제국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세르비아는 공납을 바치고 병사를 제공하는 종속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 땅을 완전히 지배 영역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군주를 그대로 놔두고 봉건 제후의 영역을 놔두죠. 정기적으로 공납을 바치고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투 후에 술탄 무라드가 자신의 막사에서 살해됩니다. 뭐 썰에 의하면 세르비아 왕국의 어떤 병사 하나가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이 막사로 들어와가지고 무라드를 살해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술탄이 이때 살해되자마자 그 큰아들이었던 바예지드는 아버지가 살해됐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동생을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왜? 자기가 단독 술탄에 오르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이 시대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한 명의 술탄이 결정되면 나머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유목 군대나 게르만 군대는 사실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왕이 오르거나 그럼 동생들을 이렇게 제후국으로 나눠주고 해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권력이 분산이 되고 큰 나라를 만들기 어려웠잖아요. 이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 바예지드는 그걸 알았던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술탄의 자리에 오르면 분명히 동생 야쿠브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술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아니면 오르기 직전에 아예 동생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단독 권력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는요, 술탄의 아들들 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한 명 결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자, 바예지드. 자, 새로운 술탄에 오른 바예지드는 발칸반도를 완전히 이제 평정을 하고 나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합니다. 자, 이 시대쯤 되면요, 이 비잔틴 제국은 수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땅은 전부 오스만 술탄이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기독교의 마지막 도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 도움 요청을 했죠. 그때 이 헝가리에 있었던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십자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도 여전히 종교 간의 싸움 이런 것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교황의 부추김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헝가리의 왕이 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십자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스만 제국과 한판을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헝가리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는 이 오스만 제국과 싸우려고 하는 십자군, 또 기독교 공국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비잔틴 제국은 수도만을 남겨놓게 되었고요. 자, 이제 오스만 군대에 점령될 차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비잔틴은 아예 사라질 것인가? 자, 그런데 이때 아나톨리아 동쪽에서 티무르라고 하는 강력한 패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티무르라는 사람은요, 원래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자신은 몽골의 후계자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혈통으로는 아닌데, 원래 이 사람도 튀르크계 사람인데, 목의 혈통으로 몽골의 칸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이 지역에서는 몽골의 칸의 후손이어야만 뭔가 그 권위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북계적으로 아니더라도 목계 쪽으로 몽골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사마르칸트에서 세력을 잡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30년 동안 말에서 내려온 적이 별로 없었다랄 정도로 대단한 그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 투르크족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그르지아와 아르메니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동쪽에서 티무르 제국이 자꾸 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 오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탄 바예지드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앙카라 부근에서 티무르 군대와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오스만은 예니체리 보병이 있겠죠. 그리고 세르비아 중장 기병이 있었습니다. 자, 세르비아가 속국이니까 그쪽에서 중세 기병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주요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고요. 티무르는 전통 중앙아시아의 유목 기병과 인도 코크리보다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티무르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술탄 바예지드가 생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고 아나톨리아 동방 지역은 티무르의 영역이 됩니다. 나중에 이 티무르라는 사람은요, 3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사마르칸트 중심에 꽤 넓은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어서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군사를 일으켰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아들대에 가서는 이 티무르가 만든 제국이 분열돼 가지고 더 이상 큰 세력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 어찌됐든 이 티무르라는 사람의 등장에 의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몰락을 수십 년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술탄 바예지드란 사람이 이끌던 오스만 제국은 이미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다 먹게 된 거고, 오로지 남은 건 콘스탄티노플이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이 티무르에 의해서 그 세력이 꺾이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소강 상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내부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